네, 오늘은 사업 타당성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그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우리는 이제 사업화라고 했으니까 사업이라는 전제로 보면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면 잘 어, 설계해 나갈까? 그 설계도라는 개념들이 사업 계획서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기술 사업화와 사업 계획이라는 개념들이 뭔 관계인가 좀 한번 정돈해 보면 사업화 관점에서 사업이 성공되느냐, 지속 가능하냐, 뭐 이게 이제 목적이나 목표일 고 수익이 당연히 등장하느냐도 봐야 될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할 건지, 추진할 건지 말 것인지, 또는 정돈해 나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 육하 원칙에 맞춰서 확인도 좀 돼야 될 거고, 추진 절차에 대한 개념들 또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 약점 부분들이나 아니면 병목이 일어나는 곳이겠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칭해 나갈 것인가, 리스크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과정들이 사업 계획 과정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화는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도 되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떤 곳에 대해 아이템이나 기술이나 나의 지식이나 역량을 투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돼야 될 거예요. 사업 계획은 등대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도 사업 계획서 내용을 보면 등대를 멀리서 보면 아 저기가 육지구나. 아 저곳에 등대 불빛이 반짝이는 곳에 위험한 좌초될 수 있는 부딪힐 수 있는 뭔가 돌출물이 있구나.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등대나 어, 부표라고 해서 빨간 불들 둥둥둥 떠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위험한 영역이거든. 예, 그런 개념들을 보는 것이라서 사업 계획에서도 그러면 사업 무엇을 등대처럼 보여주는가? 기본적으로는 돈이 되는가 이렇게 훅 들어가는 훅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고객이 뭘 불편해하는가?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뭐 거기에 일단 공감이 돼야 되겠죠. 싱크가 되고 나서 아 고객들이 이런 게 불편하구나. 뭐 고객들이 이런 게 있으면 기존보다 훨씬 좋게 살 수 있을 텐데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이제 공학자들이든 사업가들이든 기술자들이 그 부분들을 관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 도구적인 방식으로, 장비적인 방식으로, 설비적 방식 또는 시스템적 방식, 방법론에 대한 방식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거기까지 솔루션이 해결이 돼야 그다음에 이제 고객이랑 둘을 붙여 보겠죠. 고객이 원하는 하는 항목하고 우리가 기획했던 솔루션을 둘을 붙여 봤더니 잘 맞아떨어지면 최상의 효과가 나올 거고 응?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그러면 이제 스텝이 꼬인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이라는 개념, 기술 사업화라는 방식에서는 우리가 등대라는 개념처럼 저쪽에 가면 새로운 시장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업 계획이라는 개념으로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how to에 대한 개념들을 보는 것이 사업 계획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이 설정 안 되면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느닷없이 어디로 갈까? 이런 게 아니라 서쪽으로 갈 거냐, 동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남쪽으로 갈 거냐. 방향은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 방향이 기술 사업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방향에 맞춰서 그 과정, 표한 곳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최상의 효과로 또는 최적의 솔루션으로 최상의 고객을 위해서 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개념들. 이렇게 두 가지를 보는 것이 사업화와 사업 계획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입장에서
사업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일 거예요. 사업의 성공, 우리가 뭐 계속 지금까지도 고민해 오던 것들이 사업의 성공? 성공이라는 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냐? 그렇다. 그럼 많이의 기준은 뭐냐? 얼마를 버는 게 많이냐? 사실 여기서 띵 하게 되거든요. 그치. 많이를 얼마까지? 또 지속적으로 벌 수 있어야 되는 거. 사업은 지속화가 기본 베이스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을까? 근데 10원씩 벌어서 계속 하는 거. 100원씩 남아서 계속 하는 거. 10원씩 벌면서 찔끔찔끔찔끔 연명하는 개념이 되면 그게 계속이냐? 계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개념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좋아야 돼. 내일보단 모레가 훨씬 더 긍정적인 상황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등대라는 개념이 도달을 하게 되면 새로운 등대를 찾아야 되는 그런 화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내용들을 보면서 이게 단기 사업인지 장기 사업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1차적으로 어디를 거쳐서 가겠다. 뭐 여러분들 같은 개념이라면 내가 10대, 20대, 30대에서는 뭘 하고 40대, 50대는 뭘 하고 60대, 70대는 뭘 하겠다. 이런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설정하면 이게 이제 방향성이잖아요. 그 방향이 설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는 기술 사업화, 전공의 지식이든 아니면 학교나 대학원이나 또는 뭐 또 다른 배움의 터에서 내가 학습을 배워서 내재화하고 내가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알고 있는 사람 이미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함께 동행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건 어찌 보면 경로가 설정돼 있는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것들도 의미가 있거든요. 사업화하고 있는 거.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경로가 설정돼 있으면 종점이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그 종점을 풀어놓고 움직이는 상황들.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이라면 사업계획 내용이 소설 같은 느낌일 겁니다. 야, 이게 될까? 되면 장난 아니겠다. 이거 되게 좋겠다. 이런 관점의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픽션일 수도 있고 논픽션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존재하는 게 사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미래를 또 우리의 내일 모레를 설정하는 게 내일 모레는 내가 복권 로또가 1등이 될 거야. 그러니까 늘 한턱 쏴도 돼. 이건 사실 오만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복권을 사겠죠. 사면 구입하면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어차피 당첨 안 돼. 그러니까 사지 마. 이러면 기회가 처음부터 없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업 계획은 사업화 목표를 설정하면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쫓아가겠죠. 그럼 당연히 구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좀 더 증진되길 겁니다. 그런 의도로 매년 이제 새학기 또는 새해가 시작되는 해에는 그 월에는 올해는 뭘 해보자. 올해는 뭘 해볼 거야. 이런 목표 설정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적어 놓고 또 신경 쓰면 안 한 것보단 하는 게 유리하겠죠. 물론 뭐 찔끔찔끔 손만 대서 얻는 것도 없고 경험한 것도 없으면 그건 뭐 손실일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열심히 뛰어보고 열심히 가보면 여기는 이렇구나 저긴 저렇구나 그것만 알아도 도전의 의미, 실천의 혜택 이런 것들은 다 성취감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사업 계획이나 사업화 방향들이 설정이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가 좀 편해요. 올해는 뭐 할 거야? 또 올해는 오래 볼 생각이야? 이런 얘기하면 글쎄, 뭐, 살아보면서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아, 올해는 자격증을 뭘 따보고, 책 몇 권을 읽어보고, 어디를 갔다 와보고, 뭐 성적이나 등급을 어느 정도 올려볼 거야. 그러면서 이제 도전해 나가다 보면, 완성하면 표를 달성한 거지만, 달성 못하더라도, 0보다는 좋아지겠죠.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좀 더 나아진 거예요. 뭐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정점에 딱 도달하면, 목표를 달성하면 그 다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공에 안주해서 나 한번 성공했으니까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이라는 것들이 계속 사이클링,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한 번 돌렸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전거랑 비슷해요. 페달 한번 확 돌렸다. 그래서 앞으로 전진했다. 가네. 그리고 페달링을 안 하면 바로 쓰러질 겁니다. 물론 내리막이라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지만 페달링을 안 해도 되지만 올라가는 거, 진화하는 거, 성장하는 거에선 통이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더 안 되는 상황으로 갈 때는 아무것도 안 하면 빨리 갈 거고 자전거처럼 언덕을 내려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원래 모습으로 갈 수 있을 거고 언덕을 올라야 된다면 그 정도는 에너지 소비 또는 고통의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생 또는 경험을 추정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통제 관리하기 위해서 행동 지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계획들을 설정해 놓으시고 설정을 머릿속으로 해 놓으시면 휘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어 놓으셔라 라는 어르신들 저도 동감합니다. 적어 놓으면 결국 이루어진다. 적어 놓지 않고 생각만 하면 상상이잖아요. 상상은 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업화 관점이나 사업 계획 내용들을 보면 요거는 할 수 있겠구나. 아, 이 팀은 될 것 같다. 아, 행위를 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 컨셉들의 내용들, 픽션 내용이지만 이게 어느 정도 내가 리소스를 투여해주면, 투자를 해주면 실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효익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사업 계획 내용들이 투자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의사결정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설계를 했던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계획이나 방향을 설정했는지도 공감할 수 있고 그 개념에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 덧붙일 수도 있겠죠. 아, 요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의가 되잖아요. 디스커션. 서로 찾아갈 수 있는 방향 또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컨셉들을 찾을 수 있을 테기 때문에 계획 내용들이 없이 그냥 설명, 무드로 하게 되면 그냥 듣고 상상하고 사라지게 돼버려요. 하지만 기록으로 되어 있으면 상상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기반으로 논리화를 전제로 창조화, 창의화를 하는 거죠. 새로운 컨셉들을 또 만들어가는. 그 개념들을 이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실행하는 과정 안에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가. 그 자원을 후원해주면 달성되거나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사업화의 맨 끝단에서는 결국은 문서화하는 더큐멘테이션이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도큐멘테이션 얘기하면 출력해서 종이로, 페이퍼로 기록해 놓는 거, 그건 이제 저희 세대의 기록일 거예요. 또 기록에 대한 고정관념일 겁니다.
뭐 예전에 천년 전 파피루스 돌멩이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 그게 기록이었다고 전제가 된다면 지금은 좀 야만적이었다. 네, 기록을 그렇게 했어야 하냐? 돌멩이에 글을 썼어야 하냐? 돌멩이에 글 쓰는 거나 종이에 글 쓰는 거나 메커니즘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전자페이퍼라는 개념, 이 페이퍼라는 개념에서 기록을 하는 거고, 그 기록이 내가 항상 열람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에게 열람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동일한 거죠. 그래서 다큐멘테이션 하세요라고 하면 꼭 이렇게 종이에다 적는 거를 고민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건 아니다. 기록물을 어딘가 남겨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건 문서화, 기록화가 되는 거다라고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라는 개념들은 뭐 맨날 듣던 생활계획서, 방학계획서 또는 1년 다짐계획서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기획과 계획을 가끔은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은 방향성을 보고 그곳으로 내가 일자로 한번 획을 그어보는 거. 그건 이제 기술사업화의 방향식인 거고. 그렇게 획을 그었으면 그 획에 맞게 한 칸 한 칸 어떻게 가 나갈 것인가, 어떻게 저기까지 도달할 것인가를 일정 개념, 타임이든 자원, 리소스든 나의 실천 항목이든 이런 것들을 전 기반으로 저 곳까지 가게 하는 거, 도착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거는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획이 안 되는데 계획을 쓰는 건 좀 어렵겠죠. 또 계획서 쓰면서 기획하죠, 뭐. 그건 더 웃길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약간 익스플로러, 탐험할 때 하는 방식이지. 보통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 그것도 뭔가 취지가 있어야 될 텐데 방향을 잡아놓고 기획을 하고 그 기획의 실천, 실행, 단기적인, 미세적인 그런 내용들은 플래닝은 기획이다. 기획을 계획이다. 라고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서라는 사업하고 계획서라는 걸 같이 붙여보면 기업이 이제 대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겠다,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설계도 또는 기록해 놓은 설계도, 도큐멘테이션이죠. 설계도. 도면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또 일부는 코딩으로 설계도를 입력해 놓을 수도 있겠죠. 또 뭐 디지털화되어 있는 문서냐, 아날로그적 문서냐, 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지. 기록을 그 머릿속으로 해놨다니까요. 이럴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해놓은 거는 공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물론 앨런 머스크가 이제 칩을 머리에다 박는다, 이렇게 심는다는 비즈니스 컨셉들을 많이 넣어서 뇌에서 뇌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런 세상이 또는 그런 기술이 실제로 구현하고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이젠 머릿속으로 기록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긴 할 텐데 아직은 좀 추상적이잖아요. 텔레파시로 뭔가 점퍼가 왔다 갔다 되고 하는 그게 되면 음, 문서화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게 맞을 건데 지금은 아직은 상 그런 것들을 빼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또 기업체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텐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리소스 대비 기회들을 잘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들을 적어놓은 서류, 다큐멘테이션을 사업계획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 한간에는 이제 IR 자료라는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인베스트 릴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기 위한 문서. 그걸 이제 IR이라고 하는데 앞서도 투자자는 픽션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논픽션화하고 싶어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현실화가 되려면 우리가 어떤 자원들을 투여해주면 지원해주면 소설이 실제화가 되겠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될 수 있는 도구다. 그 IR이 사업계획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IR을 할 때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문장으로 한번 쭉 풀어보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나 계획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한 설계도로서 기업 경영과 또 그와 관련된 모든 외적 요소, 내적 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돈해 문서다. 앞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 요인이 있을 거고 우리가 필요한 리소스, 자원들이 있을 텐데 얘를 잘 매칭을 하되 어떤 단계로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손망실, 버려지는 것들이 얼마나 적을 것인가를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행위를 하기 위한 플랜, 계획들을 잘 적어 놓은 더큐멘테이션, 더큐멘, 요 개념들을 사업 계획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서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은 수익을 만드는 게 포인트고 또 그 수익이 점점 커졌으면 좋겠고 그 수익이 점점 커지되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됩니다. 뭐 그러려면 시장의 변화, 고객이 요구하는 것들, 또 고객이 뭘 불편해하는지도 잘 알아야 되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들도 좀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거 성공했으니까 내일은 요거 더하기 다른 걸 더하자. 처음에 두 개는 뚝딱뚝딱 할 수 있지만 이게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성공의 횟수가 좀 늘어나다 보면 할 일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분산되겠죠. 열정이 분산되고 자원이 분산되면 결국은 퀄리티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패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많은 경영 분석, 경영 계획, 또는 경영 전략에서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포기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거 빨리 제거하자. 안 되는 거 잡고 있지 말고 되는 거부터 먼저 하자. 얄팍하게는 현실적인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할 만한 거, 될 만한 것부터 먼저 하자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될 만한 건 포기하는 거냐? 가능성이 있는데 비즈니스에서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99% 가능성이 있지만 1%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요걸 정돈하고 가는 것이 경영 개념이고 과학 개념, 기술 개념에서는 99% 불가능하지만 1% 가능성이 있다면 1%에 집중하는 것이 약간 기술과 과학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경영과 기술은 상대적으로 보완을 해주는 관점이지만 관계이지만 관점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모습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두 개를 결합시킨 것이 기술 사업화니까 그 방향과 관점은 둘이 맞았다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맞으면 계획서들을 정돈하고 창업이라는 과정이 그냥 뭔가 기업을 만드는 과정 이렇게 보지 말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실행하는 거, 시작하는 거를 창업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비할 수 있거든요. 스타트업이니까. 뭔가 처음 시작하는 거, 새롭게 하는 것들은 다 창업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업에서도 신사업 그러면 그 사업 안에 창업이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결합을 시켜서 꼭 해야 되는가,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과정이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보면서 계획서들을 취합하면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냐,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냐,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가, 의사결정하는 것. 그건 사업의 영역입니다. 요걸 한번 우리가 잉여 에너지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새롭게 시도하는 것, 도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과정이 어찌 보면 창업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은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설계도라는 용어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사업계획서 하나를 놓고 사업 타당성을 보진 않아요.
사업계획서 여러 개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시장들을 보고 상대적 우위, 상대적 가능성, 경쟁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음 같이 보는 입장에서 작성한 사람과 보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서로 타인이잖아요. 타인을 설득시키는 문서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업계획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겠지만 설득당하는 입장에서 왜 해야 되는,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거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뭐가 나오는데, 이런 느낌의 방향성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게 뭐 사업하고 기술하고의 차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에서는 수익이 생길 것이다. 지속적으로 생길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성장하는 수익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계획한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할 건데, 어떻게 실천할 건데, 그 실천하면 결과물이 계획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건데, 까지를 물어보고 설명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기획의 계획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이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건 계획 개념인 거고 이 계획을 실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까지 들어있는 것들 요건 이제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방향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많이 헤매겠죠. 또 헤매면서 손실이 나는 것들도 있지만 탐험가, 탐색가라면 이렇게 헤매면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는 거, 새로운 걸 보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거, 또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벤치마킹이기도 하고 필드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현장 학습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들에게도 가끔 조언 아마 제안을 드리면 여행이든 좀 낯선 곳에 가서 어, 나를 노출을 시켜보면 적응을 하거나 적응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뭐 잔머리를 쓰기도 할 거고 민거리도 협력하려고 또는 흡수되려고 노력들도 많이 하실 거예요. 학교, 회사, 뭐 새로운 조직, 새로운 지역 다 동일하죠. 어디인가 노출이 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동화되거나 또는 새로운 것들을 흡수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그 과정 안에 새로운 컨셉들 또는 새로운 도전들 그 챌린지를 잘 달성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을 거라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또는 DNA 속에 기획과 계획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조상분들에게 받았던 기획 내용들이 몸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걸 내 뜨거운 심장과 탄탄한 근육을 이용해서 실행해 보는 거. 뭐 실행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그건 DNA 속에 내재돼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미션을 전달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차근차근 진화되는 것이 결국 세상인 것처럼 사업 계획도 차근차근 하다 보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업 계획서 뭐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이라는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내용이고 도달하면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그건 자전거로 설명드렸잖아요. 끝이다라고 편하다 성공했으니까 그럼 이제 내리막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다. 그러면 페달링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원래 과거의 모습으로 쭉 돌아가 있을 것이다. 뭐 다이어트의 요요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새로운 도전, 좀 더 먼 거리까지 가려면 또 다른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갈 거냐,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건 좀 알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계속 자전거 위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어요. 잠깐 내려와서 끌바라고 하는 끌고 바이크를 끌고 가는 거 가능하거든요. 또 산에서 산을 만났다고 자전거를 타고 안 가도 되지만 뭐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상황, 나의 여력 또는 나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스톱을 결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볼 거고, 나한테 주어진 컨디션이나 자원들이 다 해볼 만하다. 그러면 결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사업도 경영자의 의지로 하는 거거든요. 그 경영에 맞춰서 가겠다 고 결정을 했으면, 그래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는 좀 허벅지 터질 만큼 힘들 거야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또 어디까지 가면 엉덩이가 되게 아플 거야. 여기선 잠깐 쉬었다가 뭐 에너지 보충하고 또 자가 정비하고 다시 출발할 거야. 이런 이제 진행 계획들이 포함이 될 거고, 그런 과정 안에 혼자 가면 힘들잖아요. 혼자 가면 멀리 못 가거든요. 멀리 못 간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동료 또는 친구 또는 동무 이런 사람들을 파트너로 같이 가다 보면, 어디 가는데 뭐 저기 같이 갈래? 그러면 저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몇 킬로미터 앞에 있는 어디를 갈 건데 같이 갈래? 그러면 일단 감이 빡 오잖아요.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비슷하다면 그래 가는 김에 가자. 이러면 이해관계자들이 동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 안에 생각 못했던 공사 장을 만나거나 공사 지역을 만나서 우회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길과 전혀 모르는 길들을 파악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르는 길을 도전으로 할 건지, 그럼 헤맬 수도 있지만 짧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정보가 없다면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저기. 혹시 저기까지 가는 빠른 길이 또는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어디가 있나요? 뭐, 없어요. 오늘은 못 가요. 그러면 스톱이고, 뭐 여기 이렇게 돌아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담이 있는데 아마 그 담은 저희가 문 열어놨을 테니까 그걸로 통과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장애가 극복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가설 검증 과정으로 내가 어느 정도 협력하고 문의하고 또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가? 그건 당연히 물어봐야 대답을 하는 거니까 실행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과정들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의지, 그 의지의 표명들이 계획서의 작성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사업 계획서를 게임 플래닝이라고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또 인생이라는 게, 또 삶이라는 게, 직업이라는 게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미션들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한 판 깼다 미션을. 그러면 끝. 이러면 그럼 재미없는데 다음 판 두둥 레벨 2 갑자기 나타나고 더 강적 센 놈 나타나고 이러면, 이게 장비의 문제냐 아니면 아이템의 문제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면서 새로운 스테이션들로 바꿔나가는 행위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업 계획도 어찌 보면 게임 플래닝하고도 되게 비슷하다. 또 여행하기 위한 내비게이션하고도 비슷하다. 최선의 길, 최적의 길, 제일 빠른 길, 가장 구경하면서 보기 좋은, 관광하기 좋은 길, 아니면 어디를 경유해서 가는 길, 이런 거 우리가 다 설정할 수 있거든요. 도로에서도. 사업도 비슷합니다. 어느 곳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골 또는 미션 오브젝트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과정까지 가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 민스를 사용할 것인지, 솔루션들을 활용할 것인지, 툴을 활용할 것인지 서로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한 칸 한 칸 프로그레스, 과정들이 해결이 되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풀려 나가서 끝나는 상황까지 오면, 이렇게 했더니 왔네? 그럼 이 과정과 방향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을 다시 효율적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최적화, 커스터마이징이 될 거고요. 또는 옵티마이징이 될 거고,
또 그 과정 안에 다른 사람하고 좀 차이가 있게끔 만드는 개성화를 할 수도 있는 커스터마이징이죠. 그게.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길이 표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표준 방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전했던 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건 결국 지식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또 멋있는 상황이다. 그건 아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는 개념들을 잘 정돈해서 실행하고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난리지 지식이 된다. 그런 개념까지도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항목들은 어떻게 보면 체크리스트들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뭐 일상 연구하시면서 또는 삶 속에 또는 직업을 또는 뭔가 태스크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보드판에다가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타임 스케줄들 관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목표값들, 오브젝트를 설정하고 그 오브젝트 자체가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의 값으로 어디까지가 도달하는 행위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를 설정해요. 그 골을 설정한 것들을 그럼 역으로 미래에서 현재로 끌고 오는 게 훨씬 쉽거든요. 어떻게 간다, 된다, 될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게 되려면 이런 건 해놔야 해. 그래야 됐을 때 황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과정에서 뭘 해야 되겠다. 그게 끝났다면 이렇게 끝났는데 뭐가 부족하고 스킵한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골을 더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항목을 채우다 보면 완결성은 좋아집니다. 물론 시각도 넓어져요. 물론 이 과정을 얼마나 내재화하느냐 뭐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걸 머릿속에다 넣어놓으면 자꾸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존재에서는 약해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귀찮고. 하나씩 포기하는 거죠. 포기가 경영에서는 꽃이다라고 배웠으니까 그건 당연히 좋은 거야. 포기하는 게 좋고요. 다 털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잔가지를 턴다라는 개념이지 금방 쉬운 거를 부르고 어려운 거를 턴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조금 정돈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려면 계획 내용에서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쉽게 하기 어려운 거 이런 감정적 표현들을 조금 발라내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서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정돈하는 내용으로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도전적인 내용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금방 할 수 있다, 금방 못한다, 난 할 수 없어, 자신 있다, 자신 없다 이런 개념보다는 해야만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고객이 원하는 것과 고객이 좀 애매해야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살펴봐서 매칭을 하는 작업들, 어떻게 보면 정당성, 정합성이라는 것들을 맞추는 행위일 겁니다. 뭐 그러려면 당연히 방향성 알아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는지 소시티를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수준을 알게 되면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갈 수 없을 것 같아. 지금은. 하지만 뭐 뭔가 정돈이 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목표를 좀 꼭 쪼개가는 작업들도 하셔야 되겠죠. 또 그렇게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과정을 진행하기 시작한다면 검증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반대로 어느 쪽으로 가겠다라고 설정했으면 그냥 무턱대고 가지 마시고 이미 가봤던 사람들 또는 가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던 내용들을 한번 리뷰해보고 이렇게 갔을 때 이런 위험 요소가 있구나. 이런 내재적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멘탈 망가질 때가 있을 것 같구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리스크 관리를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것도 좋아요. 등산하는 걸 예를 들어보면
뭐 높은 산, 낮은 산, 뭐 다 산이니까요. 근데 좀 높은 산을 올라갈 상황이 된다면, 뭐 그전부터 조금 걷는 또는 산을 올라가는 체력 운동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운동 안 하다가 올라가면 예상이 되잖아요. 중간에 퍼질 가능성. 올라갔다? 올라가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내려오지 못한다. 불가능성? 또 내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알았다. 아무것도 못했다. 그러면 올라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포기해도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내가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상황이 있는지 장비도 되게 중요할 거예요. 올라가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온 장비들을 구축을 할 것인지 눈이 온다면 아이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스틱을 가져갈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좋지만 또 당연히 중요하지만 올라가서 먹을 것들 불 뗄 수도 없고 뭐 쓰레기 버리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굶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또 충격 많이 받을 거예요. 중간에 먹을 뭐 초콜릿, 뭐 물도 당연히 좀 가져가는 게 좋을 텐데 얼마나 가져갈 거냐? 아니면 과일들을 기반으로 물을 대체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일관성 있는 개념들로 준비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업도 똑같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고 있던 그 생활의 지식들이 타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할 땐 이렇게 하는 거고, 나의 인생은 계획할 땐 이렇게 다르게 하는 거야.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은 똑같아요. 또 상대방에게 또 설명할 수 있는 또 지내왔던 과정들을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신뢰성이 높은 계획 내용들이 될 거고 수행된 결과물이 될 겁니다. 결과물의 공유는 결국은 지식의 공유가 될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역할이라는 것이 방향도 잡는 것도 있지만 그 과정을 올곧이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내용, 정보, 지식이 된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잘 문서를 정돈해서 다음 사람에게 동일한 시도를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됐어요. 그러면 뒤에 그 문서를 받은, 정보를 받은, 지식을 받은 사람이, 저 팀은 이렇게 갔네? 우리는 B 코스로 갈 건데? 생각 못했던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공사 지역이 생겨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영역이 되면, 저 A 코스로 우리도 우회하면 된다. 그럼 도전. 근데 B 코스로 갔더니 도달은 하더라. 근데 더 빨리 왔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이 바뀌는 거죠. 케이스가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과학이다. 하나하나 증명해내고 확인하는 작업들이니까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자체는 내부적으로는 목표의 방향성들도 설정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일 수도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좀 건실하게 타당성 있게 잘 왔다. 전략적으로 잘 왔다라는 근거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제적 대비 내용들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서 수행했던 결과물들을 전달하는 성공의 산출물, 성공의 기록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사업계획서는 그냥 내부적으로만 갖는 것의 의미 당연히 있지만 외부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또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또는 지역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컨셉 결과물이다, 연구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될 거예요. 플랜도 C라는 개념으로 계획한 걸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팀 멤버별로 어떤 역할들을 나눠서 할 것인가, 또 그렇게 하면 성과가 좋아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험한 부분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리 알고 가면 대비를 할 거잖아요. 한라산 올라갈 거야, 설악산 올라갈 거야. 그러면 언제?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워밍업으로 운동을 좀 해야 되겠네? 머릿속 바로 들어오잖아요. 네. 학교 뒤에 듣동산 올라갈 거야. 그 정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워밍업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느 곳으로 어떤 목표성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안내 역할뿐만 아니라 행동 지침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했던 수행한 결과물들을 조금 더 잘 정돈해서 알려주는. 물론 이 알려줌이라는 걸 우리의 내부 경쟁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의를 안 하겠죠. 그럼 내부의 정보가 될 거고. 굳이 안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라고 하면 지식으로 외부랑 소통하게 되는 새로운 가치를 전달하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되면 사회와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발전한다라는 건 새로운 이해관계자들이 합류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업계획서 안에서 뭐 어떤 것들을 기록하는가? 당연히 목적 구성, 대상, 효과라는 부분들을 기재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더 순화해서 풀어서 써보면 누구를 위한 내용이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결국 사업은 고객지향적이어야만 합니다. 고객이 없는데 제품을 만들었다? 그건 당연히 이쁜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최종 사용자 또는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들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가치가 당연히 고객에게 의미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또는 좀 골치 아파 했는데 좀 효과적이라던가 뭐 그런 편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편익이 있으면 야, 요걸 내가 구매할까? 고민을 하게 되겠죠. 이제 관여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또 살려고 구매해 보려고 했더니 개수가 많지가 않네. 솔드아웃이 금방 됐네. 그런데 솔드아웃이 도대체 얼마나 빨리 되는 걸까? 그랬더니 오픈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달려야죠. 꼭 필요한 거라면. 이런 구조들을 고민하는 게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혼란할 이유가 없다.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되는 쳤냐. 이런 상황이 되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팔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호감을 갖게 할 것이냐, 뭐 이거의 방향에 맞춰서 시장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또 시장이 너무 작아서 우리 동네에서만 잠깐 히트가 되면 이제 지역 내로 확장하기엔 좀 어려울 거고, 그걸 또 온라인으로 확 풀어버려서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도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당연히 이제 잊혀져 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 규모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 또 시장이 정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늘어나더라도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는 게 좀 더 어제보다는 좀 많게 되면, 체계적으로 잘 만들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을 테니까 최적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결성 있게 좀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더 수익을 높이려면 이제 원가를 계속 더 줄여야 되는데 그 물건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은 모를 것 같지만 알거든.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내리막으로 가는 곳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라 좀 빨리 내려갈 겁니다. 잊혀질 수도 있을 거고. 시장 점검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 장악할 수 있는 시장인지, 또 먹을 수 있는 시장인 건지,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준에서 좀 살펴봐야 돼요. 시장은 엄청 큰데 저거 내가 다 먹겠다. 그러면 배 터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앞에 어, 흑돼지가 있는데 뱀이 보고 저거 맛있겠다. 내가 먹겠다. 그럼 우리 예상되지 않나요? 코끼리 먹은 도마뱀처럼 소화가 되면 다행인데 또 먹을 수나 있으면 다행인데 괜히 찝적대다가 발에 밟혀갖고 되려 다칠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 상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냐 아니냐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시장 점검이. 우리랑 궁합이 잘 맞다. 정합성이 있다. 해볼 만하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들. 앞서도 지침은 계획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계획서 안에는 이게 가치, 편의성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시장을 점검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궁합이 제일 잘 맞는 시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또 그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돈해 놓고 잘 수행하느냐, 지키느냐, 또 가정 안에서 뭔가 좀 힘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뭐 그런 것까지 더 적어 놓으면 훨씬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는 창업계획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완성도, 계획서 쓰다가 일 다 하겠네요. 하루 다 가겠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계획서를 완결하게 적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럼 소설이에요.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잖아요. 현실에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수행하는 사람과 또는 수행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거는 비현실적이다, 이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해나가면서 완결시키는 게 사업 현장에서의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사업 기획자인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실무부서랑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는 사업 기획 내용은 결국은 탑다운, 본사에서 이런 거 하라고 했어, 불가능해, 이렇게 그냥 결정이 나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감을 얼마나 알 수 있게, 현장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획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또 유용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장을 잘 모르는데 기획을 어떻게 해? 물론 안 되죠. 하지만 현장에 가봤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봤던 사람들, 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알면 간접 체험을 통해서 현실화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채널들이 워낙 많아서 안 가보고도 가본 것 같은 느낌? 여행 유튜버들 길을 끄는 이유는 나도 저기 가보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어떤 루트로 갔었구나. 그럼 나도 동일한 코스로 가되 혹시라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다른 영역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 아이템 더하기 내 거를 더하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들이 기획에서는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현장을 모르면서 기획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어, 상상의 문서가 나올 수 있다. 소설이 된다. 그건 결국은 사람들한테 재미 요소는 줄 수 있지만 실행하고 싶은 의지치를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소스가 되기는 좀 어렵다. 그럼 기획자는 또 힘들어지겠죠? 회사에서 소설 쓰고 있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들이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도 좀 알아야 합니다. 내부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의지치들을 잘 정돈해 놓고 단계별로 어떤 걸 하겠다, 자원들을 어떻게 쓰겠다, 모자라는 거 어떻게 가져오겠다, 이런 나의 신념, 또 나의 역할, 내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적는 것이라면 은행한테 혹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대출이나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때는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상환하겠습니다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겠죠. 독자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독자는 어떤 내용을 볼까? 사업계획서 초반에 뭐 창업팀은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의지와 어떤 취지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 은행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물론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은행의 취지는 대출금을 빨리 상환받고 또 이자를 잘 받는, 떼먹히지 않고 꼬박꼬박 이자를 받고 싶은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세상을 바꾸고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요.
독자를 고려해야 돼요. 보증기금 이런 것들은 기술력을 담보로 대출을 허락해 달라고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저렇게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보증했던 그 금액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 은행이 듣고 싶은 내용과 기술 개발의 가능성, 신뢰성, 타당성이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받고 싶겠죠. 세상의 문제를 여기도 관심 없을 거예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역의 문제가 어떤 해결이 있고 상환을 어떻게 하고 개발 그건 모르겠고 우리 동네 주민, 시민들,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기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 해소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결국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주제의 위치가 바뀐다. 선후관계가 바뀐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또 사업계획서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진짜 빵빵하게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잘 적으면 좋은 거냐? 뭐, 네, 좋을 수 있어요. 소설로서는. 하지만 그렇게 적는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촘촘하게 1분 단위로 뭐 하는 거 다 적는 거 의미 있죠. 로봇 하기에는 의미가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에 악마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잘 적어 놓으면 성공한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실행하는 조직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건 일반화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들 앞서서 계속 설명드렸고요. 또 사업 계획하고 사업 수행, 실행하는 사람 쪽하고 싱크가 안 맞으면 불가능한 현장을 모르는 계획서, 기획이 들어오면 수행이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뭐 그런 것들 고민을 해야 되겠죠. 뭐 날씨가 지금처럼 조금 풀려서 괜찮은 시즌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제 여름이 돼서 쨍쨍한데 또 땀이 뻘뻘 나는 시즌이 됐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겠다. 잘 팔리겠죠. 근데 운송하는 계획이 어, 상상으로만 돼 있다. 그냥 들고 뛰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빨리 갖다 주면 좋아할 것이다. 들고 뛰고 자동차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콜드체인, 냉동 유통이 좀 필요하잖아요. 콜드보단 더 강력한 수준으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 체인들을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고속도로에서 혹시라도 정체가 되면 뭐 아이스크림 다 녹겠죠. 그러면 다 먹겠죠. 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운영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면 그냥 KTX 태워갖고 이송하면 되지 않나요? 뭐 1시간 내니까 드라이 아이스 좀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꼭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으라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리스크를 좀 고민해야 된다. 물류창고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있다. 또 고객 문 앞에서 어, 고객의 손까지 돌아가는 흡수되는 시간이 퇴근하고 받는 거라면 문 앞에서 다 녹을 수도 있다. 그건 배송하고 욕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길어야 한다. 사실 이런 고민들은 실제로 이 전체 과정을 모르면 문 앞에 갖다 놨으니까 배송됐잖아요. 나머지는 고객이 알아서 해야지. 그건 고객 입장에서는 반품이라는 강력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업 계획과 수행에 대한 부분들이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점도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리스크들도 고민을 좀 해놓는 것들이 좋긴 합니다. 또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적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만 독자가 누구냐에 따라 알고 싶은 내용과 알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하면 의미가 없죠. 요약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디테일하게 적으면 좋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맞아요. 일반적으로도 맞지만 현장에서는 디테일도 독자 봐가면서 디테일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그것들도 이제 기술사업화의 화두죠. 이걸 거래로 할 건지, M&A로 할 건지, 아니면 라이센싱으로 할지에 따라 옵션이 다 달라질 텐데, 그걸 옵션을 3개 종류를 다 적어서 굳이 다 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얘기들하고도 동일하거든요. 방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디테일을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그 사업계획서 안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같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뭐 쉽게 판단하기가 좀 편해요. 어떤 내용들을 적을까? 그냥 갑자기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한번 상상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우와, 이걸 내가 어떻게 적지?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프레임으로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고객이 누구냐. 그리고 그 고객이 불편한 상황들을 어느 정도 상황이면 돈을 내고라도 이 도구들을 사용할까? 구매 포인트가 어느 정도인지, 구입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어떤 작업 포인트가 있어야 고객이 그렇다면 사자. 뭐 진짜 본인이 100% 불편해 가서 매번 힘들면 당연히 사겠죠. 어떤 것, 만약에 해변가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유리가 팍 깨진, 병이 깨지는 거를 목격했다. 그럼 그때부터는 뛰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주변을 봤는데 어떤 분이 저 앞에 뛰던 사람이 발에서 막 피가 철철 난다. 그러면 스톱. 이제 못 뛰죠. 팩트를 봤으니까. 그러면 뒤로 엉금엉금 갈 것인가? 앞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슬리퍼 뭐 제일 싼 거라도 어떻게든 사겠죠. 그 슬리퍼 신고 뛸 거예요. 거기서 고급 운동화를 사서 신고 뛸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욕구,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의 정보들을 알게 됐을 때 구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로 확정이 되는가. 뭐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어떻게 접근해서 물건을 구매하는지. 만약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 나쁜 마음으로 해변에서 신발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해변에 병을 깨놓으면 되잖아요. 물론 뭐 일부러 깨놓고 누가 다치면 그건 상해를 입힌 거지만 일부러 청소를 안 한다면 그건 여지가 좀 있겠죠. 아니면 산호가루들이 좀 많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따끔따끔하면 당연히 구매하겠죠. 뭐 그런 상황들, 산호가 좀 많이 밀려오는 해변에서 슬리퍼를 팔면 팔리겠다. 역방향으로 가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산호가 제일 많은 곳에서 슬리퍼를 쫙 깔아놓고 따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금방 본인을 쳐다볼 수 있게끔 그런 상황을 만들면 당연히 와서 구매를 할 겁니다. 또 그런데 구매 비용이 너무 비싸면 와 바가지다. 땅콩거리는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어. 그러고 지나갈 텐데 가격이 뭐 적당하다. 그냥 소비할 수 있는 정도야 라고 하면 구매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해변에 보면 슬리퍼를 많이들 팔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가보시게 될 텐데 뭐 요즘은 또 물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 2달러에 막 살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가져와서 본국에서 쓰기엔 좀 뻘쭘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일회용처럼 그 기간에만 쓸 수 있는 단기간 용품으로 많이들 구매하는데 이게 이제 리사이클 또는 친환경 관점에서 환경 의식이 있는 소비자들 이제 여러분 세대일 텐데 그 세대는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마케팅에서도 좀 신경 쓰이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자원들을 만드는 시간 고민들도 해야 되겠죠. 비용들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또 고객이 해변에 와야 슬리퍼가 팔릴 텐데 해변이 너무 적막하다. 아무도 안 온다. 그러면 그건 답이 없을 거고 겨울에 가서 앉아 있다.
겨울에 맨발로 뛰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 기후의 겨울일 때. 해운대다 만약에 그러면 해운대 겨울에 맨발로 뛰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될까? 이벤트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고. 또 거기까지 가져오는 비용들도 좀 고민해야 되겠죠. 들고 내가 등에다가 배낭에다 메고 가서 팔 거냐, 차로 가서 팔 거냐, 그러면 주유비나 주차비는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제품만 팔고 왔는데, 오, 주차비가 더 나왔다. 그러면 그건 사업한 게 아니라 기부하고 온 거겠죠. 아니면 물건 파는 체험을 하고 온 걸 뿐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관계에 대한 개념들, 성과에 대한 개념들, 내가 투입하는 투입 요소에 대한 개념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반복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겁니다. 그런 항목들이 사업계획서에서 한 9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드렸고요. 그 내용들이 보통은 이제 누가, 무엇을, 얼마나,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얼마나 벌 수 있을까까지를 정돈하는 것이다. 뭐 육하원칙이라고 합니다만 어디서까지 또 어떻게 얼마나 벌 수 있을까, how much까지도 고민하는 것들이 사업 계획 내용에 잘 포함이 되어 있으면 독자로서는 읽기가 좀 편할 거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기록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샘플이 있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현장에 이제 저는 사업계획서 쓰거나 준비하는 것들을 가이드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가보면 샘플 좀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케바케다. 독자가 누구냐? 동일한 독자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 역량도 그 샘플의 역량을 가진 조직하고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형태의 개념들이 많아서 샘플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 기죽을 가능성이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정도는 금방 하겠는데요. 하지만 그쪽의 역량과 내 역량이 다르다면 내가 훨씬 높다면 그건 교만하거나 오만한 계획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이라는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그래서 비정형적인 계획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소설 뭐 주인공 누구, 결론 어떻게 나오고 과정 어때 이렇게 표시하지는 않잖아요. 작가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정형화되어 있는 서식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사업계획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원하기 위한 신청서의 형식인 경우들이 많아요. 형식은 상대적인 평가, 절대적인 평가를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비정형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은행에게 제출하는 거, 보증기금 담보를 해주는 쪽에 기술 개발하는 쪽의 내용을 적는 소비자에게, 투자자에게 적는 내용, 독자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들이 미리 프레임을 딱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자금 조달 쪽에 일부 인허가나 기술 평가하는 항목에 일부 그런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형식을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